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야의 원내대표 발언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영수회담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고집한다면 이 또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들께서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 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의 의미가 더욱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총리나 비서실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온 자신이 바뀌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법을 지체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만약에 대통령과 여당이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번 총선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고 나아가서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건 경고하는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네, 어제 무산됐던 영수회담 실무 협의가 오늘 오후에 열렸습니다. 오후 2시쯤부터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 그리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만나서 회동을 했는데 회동은 약 40분 동안 진행이 됐고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 그리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회담 의제로 삼자 이런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것들이 좀 의제에 오를 것이냐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최상병 특검법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내용들이 좀 의제에 오르리라고 보십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거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총리 인준이겠죠.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가 이제 곧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상황에서 국정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후보자가 계속해서 지명을 받지 못하고 공석을 유지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가장 큰 공직의 리스크입니다. 국정 리스크이기 때문에 일단 총리 문제에 있어서 야당이 원하는 인물상 또 야당에서 어느 정도의 조건을 맞춰야만 협의에 나설 것인지를 좀 파악하는 게 일단 급선무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이제 입법 과제로서는 25만 원 지원금과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문제, 그다음에 뭐 양국관리법 같은 과거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다시 올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제 예측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정권 입장에서는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어디까지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를 일단 가르마를 잘 타야 되는데 그러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서 일단 오늘 저 홍수석이 야당을 찾아서 일단은 짧은 회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 그리고 중요한 국정 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 의제로 삼자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달아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하고 또 지금 홍철호 정무수석과 천준호 비서실장이 일단 준비 상황을 점검한 다음에 추가적인 회동을 갖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영수회담 언제쯤 열릴 것이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실무적인 협의에 있었을 때는 그야말로 많은 의제를 저는 다양하게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공약수, 그러니까 교집합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거, 의견이 빨리빨리 조율될 수 있는 것부터 추려가지고 한 3개 정도만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루는 그런 과정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사실 이 시기 빨리 열리느냐 늦게 열리느냐 그것보다는 사실 이 내용에 충실해야 된다. 시간에 쫓겨서 대충 이렇게 조금 협의를 하다 보면 오히려 둘 다 성과가 없어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빠른 어떤 빨리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 것보다 어쨌든 내용에 조금 충실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나서 정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서 계속 상시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면 저는 자연스럽게 국정의 난제들은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례화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회담 테이블에 과연 오를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 아닙니까?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가볍게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뿐만 아니라 야6당이 이것은 같이 해결하는 거고 총선 민심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신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최상병 외압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의혹이 조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조차 여당에서도 지금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정도만 대통령에게 언급하는 수준에서 최상병 문제는 깊게 논의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사실 또 대통령의 어떤 입장과 상관없이 이 문제는 흘러가는 어떤 대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논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윤주진 대표께서는 정례화의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 예. 이제 2차 준비 회동을 또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오늘이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예. 영수회담 언제쯤 열릴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이 난제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영수회담을 열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양측이 모두 빈손회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이재명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합의의 얼개를 짜야지 가능한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 정례화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정례화 자체는 좋은 방향입니다만 여당 대표가 배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만 정례적으로 회담을 갖는 것 또한 양측이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여당도 엄연히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례화 문제는 이 다음부터는 여야 대표가 같이 만나는 식의 어떤 정례화 쪽으로 논의의 가닥을 잡고 당장에는 일단 최상병 특검 문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대통령 측에서는 원활한 수사를 지원하고 기꺼이 협조하겠다라는 어떠한 대국민 성명 정도에서 선을 긋는다면 그렇다면 25만 원 정도나 의료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양국관리법을 좀 받아들이는 그런 식으로 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한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대표들을 먼저 만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배경도 궁금하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조국 대표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은요. 나중에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이 끝난 다음에 또 정례화가 계속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러한 과정 속에서는 다른 야당 대표들과 이재명 대표가 충분히 만나서 여러 가지를 상의할 수가 있지만 이번 회담 전에 조국 대표와의 만남, 다른 야당 대표와의 만남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게 자칫 정쟁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3당입니다. 근데 선거 전과 선거 후에 어떤 조국 대표의 어떤 존재감이 많이 사그라들고 있다라는 일각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으로서는 어쨌든 존재감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플레이를 하는 차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대표의 존재감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원에서 나온 제안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조국 대표도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이번 총선에서 야권의 이 압승에는 분명히 이 조국 혁신당의 상당한 지분과 기여도가 있다. 근데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자신들만의 어떤 승리로 착각을 한 다음에 이 정권과 협의를 하는 것은 엄연히 우리의 이 공동자산을 위협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겠죠. 즉 조국 대표는 본인에게 지분권을 인정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사실은 민주당에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범야권의 어떤 대표 정당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러한 초반 단계에서부터 조국 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좀 뭐 허락을 받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상당히 약점이 잡힐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아마 단호하게 이번 제안은 받아들이지 않는데 다만 이 다음에 국회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범야권 내부에서의 공감대 형성에서는 아마 조국 혁신당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신임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이 직접 인사 발표를 하고 기자 질문도 받았다는 점인데
일단 이것을 놓고 소통 강화 의지를 밝힌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5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또 충청권의 대표적인 정치인이면서 또 그동안 사실 정진석 의원을 보면은 아주 그렇게 강성 뭐 이런 평가를 받지는 않는 그런 정치인으로 꼽혀요. 친윤이라는 어떤 타이틀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그 뭐 윤핵관 이렇게까지 불렸던 분도 아니고요. 그런 점에서 정진석 의원에게 정무수석을 맡긴 것은 어쨌든 의회와의 가교 역할을 좀 충실해 달라는 것. 또 하나는 정치의 문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5선 국회의원의 관록을 이용해서 지금 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비선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차단해라 이런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홍철호 수석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으로 아주 친근감이 좋고 친화력이 좋은 그런 국회의원으로 알려져 있죠. 대야 채널로서 민주당과의 어떤 그 소통도 많이 챙기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2차례나 직접 인선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상당히 이제 변하겠다, 정치하는 대통령으로 가겠다라는 이 발언과 맞아떨어지는 네. 것이고 어떤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중단됐던 도어 스태핑 이후에 다시 이제 기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데요. 근데 다만 앞으로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론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지만 어제 보니까 상당히 좀 여유가 있었고 또 대통령도 많은 자세, 그러니까 보이려고 하는 자세, 열려고 하는 자세를 보이니까 국민들께서도 조금 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가질 것 같습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정치를 위한 첫걸음을 저는 뗐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일 듣기 좋았던 말은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초청했던 이유가 본인이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많이 듣고 싶어서 초청을 했다는 말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지위가 올라갈수록 많이 듣는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야지 국민이 왜 힘든지, 왜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지금 올랐는지에 대해서 들어야지 본인이 또 인식을 하고 또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분명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야당에서는 우려가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 여당을 용산의 출장소로 전락시킨 장본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 룰 가지고 지금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께서 당심은 민심, 민심은 윤심이란 말로 당원 100% 룰을 변경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과거에 했던 말들, 언행 같은 경우도 사실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소송에서 1심에서 지금 징역형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거든요. 항소심을 준비하시지만.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대표적인 윤핵관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대통령께서는 인사를 하실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으로 관계, 친밀도를 중요시 여긴구나. 이것만 조금 해결을 포기하신다고 하면 정말 여러 명을 폭넓게 쓸 수 있을 텐데 이런 점이 매우 아쉽다. 하지만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평을 들어보면 상당히 유하신 것 같고 또 기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해가 있을 것 같고 온화한 이미지인 것 같아서 그나마 다행스럽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정진석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여야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개혁을 위한 가교가 되길 기대한다. 정책형이 아닌 정무형 실장이 돼야 한다는 반응이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용산 거수기 장본인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명예를 훼손해서도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물론 뭐 우려할 만한 부분이 저는 없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노무현 대통령 관련된 발언 같은 경우는 정진석 이제 시침 실장이 충분히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을 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는 얼마든지 좀 봉합할 수 있는 갈등이라고 보고요. 뭐 또 친윤 이러한 프레임 같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정말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면서 대통령의 어떤 심기, 의중, 어떤 정책적 방향, 국정 철학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아울러서 총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과의 정책적 철학적 코드가 맞지 않는 인사가 오면은 오히려 삐그덕거리고 그것은 이 국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일단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이 좀 편하게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대신 앞으로 총리라든지 이러한 자리에서의 어떤 협치를 좀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장님.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냐,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대통령실발 악재가 뭐냐면 총리와 비서실장 인사를 두고 어떤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많은 일간지에서 비선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총리와 비서실장 각 수석들이 사의를 표명함에 있어서 비서관들이 그들의 통제에 따를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비서실, 대통령 비서실의 기강이 조금 흔들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빨리 정진석 비서실장이 이런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고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고, 또 여기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또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기강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야당과의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물밑 접촉을 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총리 인선과 관련해서, 그리고 뭐 물론 정무수석이 지금 천준호 비서실장과 함께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있는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도 비서실장으로서 잘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이 지금 시급한 임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얘기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4선 이상 중진 의원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 3일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원장을 지명해서 조기에 전당대회를 열겠다, 이런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 그대로 이것이 관리형 비대위가 되는 셈인데, 사실 수도권 당선자들이라던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계속해서 혁신형 비대위가 필요하다, 이런 점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원외 조직위원장, 즉 이번에 좀 낙선을 하신 네. 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패인이 무엇이냐, 바로 이 수도권 민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반영하지 못했다. 또 이 영남당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그 위기의식은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바로 이 직전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바로 한동훈 비대위 체제 한 4개월간 유지가 됐었는데요. 비대위가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가 총선을 패배한 당이 다시 또 비대위를 꾸리게 되면은 이 지도부가 너무 오랫동안 비대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아시겠지만 비대위라고 하는 것은 당원이나 국민들이 직접 뽑은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위기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빨리 지도부를 전당대회를 통해서 꾸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게 더 큰 공감대를 얻고 있는데, 다만 이 이제 관리형 비대위가 자칫 지난번에 그 실패했던 비대위라든지 어떤 영남당 프레임에 다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겠죠. 네. 그런 점에서는 아무래도 이 관리형 비대위를 할지라도 여러 가지 룰론이라든지 여러 점에서는 이런 원외 수도권 당협위원장들, 조직위원장들의 목소리를 두루 듣는 쪽으로 아마 비대위를 구성할 때 어떤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배려를 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직전 지도부,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지도부도 비대위였기 때문에 비대위보다는 빨리 새로운 지도부를 세우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분석이신데, 네. 강성필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삼자적인 입장에서 결국에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의 길로 가느냐 못 가느냐는 새로운 지도부, 즉 당대표가 누구로 선출되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한 네.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사실 혁신이냐 관리형이냐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들, 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임명하는 과정이 저는 안 그래도 인사 난맥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게 좋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윤재욱 원내대표가 빨리 그냥 전당대회를 여는, 그래서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이 저는 급선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쨌든 이 새로운 지도부, 당대표는 대통령실과 여당을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조금 친윤이 아닌 비윤이 돼야겠죠. 그리고 또 수도권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수도권에서 민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의 민심을 예민하게 경청할 수 있는 분이 전 돼야 된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충족할 수 있는 당대표가 빨리 들어서서 네. 다른 지도부와 함께 그때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저는 국민의힘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관리형으로 일단 가닥이 잡힌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을 누가 맡느냐도 관심인데요. 원래는 윤재욱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결국 고사를 했습니다. 네. 관리형 비대위 위원장으로는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비대위원장을 고르는 것도 상당히 인물의 가뭄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비대위를 거쳐왔기 때문에 또 다시 어떤 두루 존경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인사를, 어른을 비대위원장으로 모신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런 면에서는 이번 비대위는 어차피 기간도 짧고 다음 전당대회를 치르기만 하고 바로 해산되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겠죠. 첫 번째는 어느 정도 관리 능력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다음 총리라든지 아니면 다음 지도부에 출마할 의사가 없는 분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히려 좀 무색무취하게 뭐 주호영 전 원내대표라든지 아니면은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면은 권영세 의원 같은 그러한 분들이 좀 맡아서 그냥 아주 안정적으로 비대위를 꾸리고 전당대회를 별탈 없이 치르고 이제 물러나는 그런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또 원외 인사는 사실 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원내에서 아마 고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당 일각에서는 5선 이상 중진급이 관리형 비대위의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어떤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의원도 괜찮지만 주호영 의원 같은 분도 저는 합리적이고 다소 아무래도 대통령과 약간 거리감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주호영 같은 분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정치가 그런 것 같아요. 답을 알면서도 풀기 어려운 문제라는 게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은 첫 번째 전당대회를 합리적으로 이끌 수 있는 분,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이 비대위를 끝낼 분이 중요한 거지, 그런 조건에서 사람을 찾는다면 저는 그리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총선 압승 후에 각종 쟁점 법안들을 21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는 민주당. 제2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이어서 오늘은 가맹사업법 또 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 직회부시켰습니다. 여당에서는 입법 폭주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 어떻게 윤준희 대표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총선 직후에 이렇게 압승을 한 분위기 속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자중하고 힘을 아끼는 것이 더 상식에 맞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민주당이 좀 속도전을 내느냐? 바로 영수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즉 영수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수많은 지렛대가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본회의에 많은 국민의힘에서는 원치 않는 법안들이 올라가 있어야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협상 카드가 더 풍부한 거죠.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제 많은 법안을 조금 네. 무리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수록 오히려 국민들은 너무 야당이 총선에서 이겼다고 자만하는 거 아닌가라는 또 문제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야당이 좀 너무 과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차피 영수회담에서는 적정선에서 합의를 이뤄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모든 것을 다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조금 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영수회담을 앞두고 민주당이 협상력을 좀 높이기 위한 지렛대 전략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강성필 위원장님? 네, 뭐 전략적으로 뭐 그런 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요. 저희 민주당이 봤을 때는 이번 총선의 어떤 민심을 민주당의 압승으로 보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참패라고 저희는 부르는 게 마땅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1대 거대 야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대로 된 입법을 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 21대 계류된 법안을 보면 1만 6천 건이 넘고요. 법사위만 해도 400건이 넘게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당의 어떤 침대 축구 때문에 이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개혁은 초창기에 바로 빨리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책임 정치 차원에서 이번에는 21대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어떤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을 끝까지 관철시키겠다. 그리고 입법 폭주라고 말하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폭주, 거부권 폭주 이런 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민생 법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민생 법안 중심으로 좀 처리를 하자. 그리고 협치라는 얘기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민주당 일각에서 보면 협치란 말을 지워야 한다. 총선 민심은 민주당에게 힘을 몰아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야 간 어떤 법안과 관련한 협상이라든가 처리 전망 어떻게 봐야 될지 강성필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근데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도 사실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네. 있는 거지만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전략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를 말을 해야 뭐 5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도 무작정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또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법안을 무조건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대표들 그리고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협의를 한다면 저희는 충분히 거기에 응할 수가 있고 대신 뭐 무조건 안 된다는 식으로 이러한 것에는 저희가 이제는 양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기를 하려면 거기에 맞는 합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이 저희를 설득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21대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여야 간의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서 좀 일정 협의가 있어야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는 협치를 얘기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정말로 야당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민심이었다면은 아마도 개헌저지선이 무너졌겠죠.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은 민주당의 의회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있지만 이 입법에 있어서의 어떤 독점적인 권력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네. 결과적으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허락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것을 뭐든지 무소불위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고 정부와 협의하면서 여당과 협의하면서 풀 건 풀고 또 양보할 건 양보하는 모습이 좋죠. 그런 것이 아마 국민이 바라는 이제 민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정말 핵심 법안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좀 거부권을 유도하는 그러한 자극적인 법안들은 좀 자제하는 것이 옳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민주당에서는 22대 국회 첫 국회의장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회의장 자리에 도전하겠다는 후보들 사이에서도 연일 기계적 중립은 없다 이런 또 강성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친면, 강경 성향 의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전략이 아니겠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번 민주당의 국회의장 선거의 어떤 구도가 선명성 아니겠습니까? 중립은 없다. 하지만 사실 중립이 국회의장의 중립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중립은 지켜야지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련한 정치력이 필요한 게 또 국회의장의 자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위 이제 국회의장이라든지 원내대표라든지 현역 의원들이 선출하는 선거를 속된 말로 반장 선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구도가 중요할 것 같지만 구도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그 후보자 개인의 개인기입니다. 이 어떤 후보를 어떻게 뽑을지를 사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의외의 결과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의원들과의 어떤 유대관계 그리고 평소에 그분이 보여왔던 인품 왜 국회의장은 그야말로 국회의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아마 의원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여길 것이다. 그리고 저희가 선명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떤 역풍이 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명성만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다. 노련한 정치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도 결선 투표를 거치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나선 후보들이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윤주진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그런 국회의장의 어떤 상이 있잖아요. 뭔가 좀 어른이고 중재자 역할. 그러한 국회의장을 바라는 표심은 아마 좀 다소 좀 뭐랄까요? 좀 조용할 겁니다. 근데 정말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이번에는 정말 우리가 막 양보해서는 안 된다. 여당의 눈치 볼 거 없다. 이런 이제 강경한 목소리가 좀 높을 겁니다. 이러한 목소리에 소구력이 있으려면 아무래도 후보분들은 조금 더 강경한 성향을 드러내겠죠. 그런데 실제로 표시는 뭐냐면은 너무 국회의장이 심지어 이 민주당만 이 대변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다음에 있을 지방선거나 대선에서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이 국회의장은 이 충돌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대화를 할 수 있고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금 그 넓은 그런 인품을 가진 분이 선호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난해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던 김남국 의원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의 비례위성 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합류를 했었는데 총선이 끝나고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흡수 합당 절차에 돌입을 하면서 김남국 의원도 민주당으로 자연스럽게 복당 수순을 받게 됐습니다. 이것을 놓고 꼼수 복당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준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위성정당으로 들어갈 때부터 사실은 이것은 예견됐던 시나리오였죠. 왜냐하면은 당장 다시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것은 국민들에게 눈치가 보이고 총선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일단은 의원 수가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러한 명분으로 위성정당이 들어가서 이제 복당이 된 것인데요. 근데 분위기가 워낙에 이제 지금 민주당이 우세한 정치적 분위기다 보니까 이렇게 과거 같았으면은 상당히 논란이 됐을 법한 일들도 지금은 좀 조용히 묻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씁쓸한 단면이고요. 일단 뭐 복당까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민주당에서 김남국 의원에게 뭔가 정치적으로 좀 좋은 기회를 준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아마 이 문제가 또 유권자들에게는 많은 실망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강성필 위원장님. 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회의 중에 어떤 거래를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이번에 22대 국회 총선에서 불출마를 했잖아요. 사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출마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 더 큰 어떤 처벌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4년 동안 일단 이번에도 불출마를 했고 4년 동안 당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하면 이분이 젊은 분이기 때문에 네. 또 다음에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 맞다. 또 이분이 23대 국회를 그 총선에 출마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 전에 대선이 있잖아요. 사실 대선 전에는 대사면이라고 해서 모든 어떤 세력들을 끌어모으는 과정에서 사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어찌됐든 이번에 꼼수 어떤 입당이라는 말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미 김남국 의원이 22대 총선에 불출마함으로써 본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좀 국민께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윤주진 정치 컨설턴트,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